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이 영상의 언어는 헤이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번역 결과가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정확하거나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반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아울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dmin Predictor 모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표의 개요입니다. 먼저 모델 에디터에 대해 설명한 후 범위 밖의 예측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는 설명자 민감도 분석, 구조 민감도 분석, 신뢰도 분석 또는 분류 모델에 포함된 추정치에 대해 논의한 뒤 마지막으로 회귀 불확실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모델 에디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구 메뉴에 모델 에디터에서 해당 대화 상자를 여러 전체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모델 에디터에서는 ABMT Predictor에 있는 모든 모델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열에는 모델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이 Admit Predictor Spreadlist에 표시되는 모델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델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가령 각막이나 피부 투과성처럼 불필요한 모델이 있다면 여기서 해당 모델을 끄면 됩니다. 여기에서요. 그리고 나서 속성을 계산할 때 해당 모델들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각 모델에는 모델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모델인 PLS를 보면 이는 Data Local Directory에 이 모델을 정의하는 PLS 파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확산계수입니다. mlogp는 PLS 파일로 인코딩된 하나의 방정식일 뿐이며 해당 PLS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S 플러스 logp 모델은 인공신경망 앙상블 회귀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는 log d ph와 같은 특수 모델이나 모델 유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은 회귀 또는 분류 ANED 모델일 것이며 여기 보이는 혈액, 뇌의 장벽 필터 모델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각 모델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PLS 파일의 경우에는 sdiff 2dpls라는 파일이 하나 있고 그것이 해당 파일을 가리킵니다. 파일입니다. 이제 아래쪽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ET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base1 underscore pike50.net 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AidMap Modeler 프로그램에서 모델을 외부로 내보낼 때 사용자의 앱 데이터 로컬 디렉터리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여기 다음에 나오는 필드는 만약 엔드포인트에 대한 3D 모델이 있다면 3D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 기술자는 계산이 어떻게 실행될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log D 모델이 log P 모델의 평가에 의존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 기능이 꺼져 있거나 계산되지 않았다면 log P 모델을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몇 가지 기질 모델을 살펴보면 이것은 S 플러스 log P에서 SIP 사이트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SIP 사이트의 수가 0과 같으면 모델의 출력은 사이트 업스이 됩니다. M과 사이트 기술자가 0과 동일한 모든 화합물은 아무런 사이트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델을 평가하지 않고 그에 대해 사이트 없음만을 출력하게 됩니다. 보조 인자는 일반적으로 무엇에 곱해지는지를 나타냅니다. 출력에서 모델에 곱해집니다. 예를 들어 S 플러스 SW 모델을 보면 그것은 분자량입니다. 즉 모델의 출력값에 분자량이 곱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델이 몰 단위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며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력 파일에 그렇게 표시됩니다. 그 다음 변환 단계로 넘어가면 이 값은 0로그 또는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로그도 가능합니다. S 플러스 SW 예시를 보면 값은 0로그로 설정됐습니다. 즉 모델이 로그 스페이스에서 구축됐습니다. 따라서 화합물을 평가하면 먼저 몰 단위 용해도의 로그 값을 계산. 그 다음에는 그 값의 0로그를 취하고 마지막으로 분자량을 곱하게 돼. 또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위한 몇 개의 열도 있습니다. 이 값들은 일부 모델에는 설정되어 있고 다른 모델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 플러스 페프의 최대값은 1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이 13으로 평가하더라도 Met Predictor 셀에는 12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용성 또는 pH 포화도는 0에서 14까지만 범위가 있습니다. RBP의 경우 하한값이 0.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raction의 경우 마이크로존에 대해 하한값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0.01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툴팁은 마우스를 열 제목 위에 올려놓았을 때 보이는 설명. 그럼 이제 이 창을 닫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모델인 ADMET 리스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관련된 툴팁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의 도메인입니다. 모든 모델에는 우리가 적용 가능 도메인, applicability domain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으며 이는 데이터셋 내 각 디스크립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디스크립터 1과 디스크립터 2만을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모델을 보고 있으며 오직 트레이닝 세트의 분자들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디스크립터 값마다 트레이닝 풀에 있는 각 분자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그 값들 주위에 10%의 여유 경계를 추가합니다. 즉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의 분자를 예측할 때 그 분자의 모든 값이 트레이닝 세트의 적용 가능 영역의 최소값과 최대값 내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강조 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을 인스코프 예측이라고 합니다. 즉 그것들은 각 디스크립터의 최소값과 최대값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값들 중 하나라도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인터페이스에서 해당 값을 마젠타색으로 표시하고 밑줄을 긋습니다. 이것은 아웃 오브 스코프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용성 물에 대한 용해도 모델의 값들 또는 예측 결과들을 살펴보고 특히 아웃 오브 스코프 예측을 찾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모델마다 해당하는 아웃 속성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러한 속성들은 범위를 벗어난 예측값의 라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이 데이터셋의 모든 예측값이 이 에인드로 필터의 범위 내에 있다면 해당 컬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웃 오브 스코프 컬럼을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그 안에 모든 분자가 범위 내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S 플러스 SW 컬럼까지 내려가서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컬럼이 스프레드시트에 추가되거나 삽입됩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S 플러스 SW에 대한 예측이 범위 바뀜을 나타내는 모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S 플러스에 대한 범위 밖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log P를 확인하고 어떤 디스크립터가 범위 바뀐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S 플러스 log P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 플러스 log P 모델의 범위 밖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기여도 항목이나 구체적인 수치값을 직접 확인하며 세밀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컬럼을 표시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8071번처럼 범위 바뀐 특정 예시를 찾아서 이 모델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숨기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터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A 버튼을 클릭하고 이 특정 행에 대해서만 실행한 다음 S 플러스 log p 예측값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log p의 예측값은 2.4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정렬하면 입력값 또는 모든 디스크립터 값의 목록이 나오는데 두 개의 별표로 시작하는 값들은 이 모델에서 범위 바뀜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SAAN인데 이것은 방향족 질소, 그리고 다시 방향족 원자에 대한 이스테이트 지수입니다. 즉, 융합 고리에서의 방향족 질소와 방향족 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감도 라인으로 이동하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특정 디스크립터에 대한 모델의 최소값과 최대값입니다. 즉, 이 특정 디스크립터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이 바로 이 값들입니다. S 플러스 log p 학습 세트 값이죠. 보듯 이 모델 분자 값은 여기 위쪽 약 3.9에 있지만 모델의 최대값은 2.3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민감도 분석을 통해 수행하게 되는 작업은 모델에 있는 각각의 디스크립터를 하나씩 선택해서 그 값을 중심으로 변화를 주어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PSA는 log-P 모델의 디스크립터 중 하나인데 이 특정 화합물의 TPSA 값은 바로 여기입니다. TPSA를 낮추고 다른 디스크립터들은 모두 고정하면 log-P 값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TPSA를 높이면 이 빨간 선에 따라 log-P 값이 내려갑니다. 이제 이 기울기가 클수록, 즉 이 값을 조금만 바꿔도 S 플러스 log-P가 크게 변한다면 그 디스크립터는 더 민감한 디스크립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모델이 그 특정 디스크립터에 매우 의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값을 변화시키면 4에서 여기 약 2.4 정도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값을 변화시켰을 때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닙니다. TPSA 중 하나를 바꾼다면 이 특정 모델에서는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도를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분자량을 보면 여기서 분자량은 양의 민감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분자량이 증가하면 S 플러스 log P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디스크립터들을 분석해서 어떤 디스크립터를 바꿔야 결과값이 바뀌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크립터를 바꾸기 위해 분자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 분자의 log P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이 화합물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모델의 최대값은 이 값 근처이고 약 3 정도의 OGP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이 거리를 외삽하여 2.4라는 값을 주는 것입니다. 민감도는 단지 0.04입니다. 이 값도 모델에 약간 기여하긴 하지만 TPSA 같은 다른 값들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측이 비록 하나의 기술자가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이 분자에 대해 꽤 신뢰할 만한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 구조 민감도 분석, 즉 SSA 분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조인 분자 원자와 예측값을 잇는 구조, 즉 분자 내 원자들을 예측값과 연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술자 민감도 분석을 보완합니다. 이 분자의 경우 하이라이트된 이 분자는 꽤 단순하며 예측된 log P 값은 3.5죠. 이 분자를 하이라이트한 다음 여기 있는 SSA 분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선택합니다. 현재 우리가 만든 모델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 민감도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면 만약 추가로 원하시는 분자나 모델이 더 있다면 편하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델을 선택하면
해당 화합물이 하이라이트 됩니다. 빨간색, 초록색 또는 그 중간에 회색으로 표시되며 여기 있는 범례는 S 플러스에 해당합니다. log P 값입니다. 원자가 log P 값을 낮추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반대로 높이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여기 있는 이 질소 원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log P 값을 낮추는 의미입니다. 이 원자는 명백히 극성 원자. 그리고 이 융합 고리에 있는 두 개의 탄소 원자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들이 화합물의 어리비 값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화합물을 더블 클릭해서 매즘 디자이너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화합물을 몇 개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특정 분자에 대해 이 부분을 바꿔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지 P 값을 낮추는 이 질소를 탄소로 바꿀 건데 여기 있는 이 탄소는 log P 값을 높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을 질소로 바꾸면 log P 값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ADM 즉 Add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log P 값을 보면 이게 원래 화합물이고 log P 값은 3.5입니다. 이제 질소를 탄소로 바꿨고 그 질소는 log P 값을 낮췄었는데 탄소로 바꾸니까 log P 값이 5.048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인 기존의 탄소를 바꿨는데 이는 어기피를 높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를 변경한 이 어기 P 값은 2.5, 6이 되었습니다. 즉 어기디 단위로 이만큼 더 낮은 값이 된 거죠. 다음 섹션에서는 분류 모델의 신뢰도 추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전형적인 분류 모델이 있습니다. CYP1의 E2 기질 슬래시 B기질 모델이죠. 이 모델은 화합물이 시 YP1, A2의 기질인지 아닌지를 예측합니다. 각 항목의 예 표시 옆 괄호 안 숫자는 해당 예측에 대한 신뢰도 추정치입니다. 이 값을 별도 열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을 하나 삽입할 건데 이 값들은 컨앰프라는 항목 아래에 나열됩니다. 그래서 각 분류 모델마다 컨앰프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것이 여기에서 별도의 열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값을 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분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신뢰도 추정치입니다. 이 값들은 비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예측이 범위 밖이라면 신뢰도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추정치의 경우에는 약 48 또는 46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높은 쪽에서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97%까지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분류 모델의 경우 신뢰도 추정치가 60% 미만이면 모델이 예 아니오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해당 엔드포인트에 대해 실험적 검증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이러한 신뢰도 추정치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값들은 모델을 구축할 때 생성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어떤 분류 모델이든 PO 파일이나 예측대 관측 파일을 볼 때 클릭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그래프는 예측과 오차 그리고 오차 분포입니다. 이 검은 선은 특정량의 긍정 투표수에서의 예측 개수를 나타냅니다. 모든 모델이 33개의 인공신경망으로 이루어진 앙상블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모든 신경망이 부정에 투표한다면, 다시 말해 긍정 투표가 하나도 없다면 여기 이 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축은 로그 스케일이지만 긍정 투표가 0인 예측이 약 39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은 그 중에서 잘못된 예측이 몇 개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390개 중 약 8개가 잘못된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긍정 투표 수마다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서는 대부분의 앙상블이 부정으로 예측할 때 꽤 좋은 예측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긍정으로 예측해도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중간쯤 이 검은 선과 빨간 선이 만나는 지점이 가장 불확실한 예측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8개의 긍정 투표가 있을 때 11개 예측 중 8개가 잘못된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서 여기서 오류율을 클릭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두 선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이 빨간 선에 대한 우리의 근사치입니다. 이 점선은 모든 최고점과 최저점을 포함해 여기서 중간을 가로지르세요. 양의 경우에는 분할 이항이라 하는데 음과 양의 경우를 각기 다른 곡선으로 근사하는 방식. 그래서 임의의 분자를 예측할 때는 분자의 긍정 투표수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0개면 다음 검은 선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약 0.5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이전 버전의 시 IP1, A2 모델에 해당 ADMAX 3로 재구축함. 이 튜토리얼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회귀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분자가 있고 예측된 수용성물에 대한 용해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표시를 켜려면 회귀 불확실성 표시를 위해 여기 설정 버튼을 클릭한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스프레드시트에서 불확실성 추정치 표시를 켭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각 회귀 모델마다 괄호 안에 두 개의 숫자가 표시됩니다. 이 숫자들은 모든 회귀 모델에 대해 표시되며 범위, 내이든 범위 바뀌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첫 번째 값은 기본적으로 회귀 불확실성의 하한 값이고 다른 값은 회귀 불확실성의 상한 값입니다. 이 모델이 로그 스페이스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로그 정규 분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값들은 이 예측을 구성하는 개별 신경망들의 분산을 분석하여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평균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N 모델의 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모든 신경망의 평균값이 됩니다. 이후 회귀 불확실성 분석을 통해 상한과 하한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한과 하한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예측값이 실험실에서 더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추정치나 예측값이 충분히 괜찮아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HTPK 모듈입니다. 이제 이 특정 화합물을 강조 표시한 다음 CP 시간 곡선을 만들겠습니다. CP 시간 곡선을 클릭하면 HTPK 모듈이 나타납니다. 고급 메뉴로 가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수용성 값이 자동으로 입력돼, 즉 모든 평균 값을 사용합니다. 이 화합물의 경우 용해도가 매우 낮아서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제 예측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분자의 흡수 분율이 1%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즉 흡수 분율이 낮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CP 시간 곡선에서 상위 값을 선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곡선을 클릭하고 이 새로운 곡선을 기존 그래프 위에 표시하겠습니다. 이제 고급 탭에서 이 값을 상한 값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4.6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확인을 클릭한 다음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세요. 이제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파란색으로,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흡수 분율이 1.93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1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용해도 예측이나 범위에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낮은 용해도를 예측하고 있으며 너무 낮아서 높은 값조차도 흡수 분율을 거의 바꾸지 못합니다. 흡수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예측에 자신이 있다면 상한값으로 변경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측된 수용성, 즉 물에 대한 용해도가 더 높은 화합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화합물을 강조 표시하고 CP 시간 곡선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mg 용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해도가 낮은 화합물의 경우 투여량이 많을수록 흡수 분율은 더 낮아집니다.
그럼 바로 실행해서 CP 시간 곡선을 얻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흡수 분율은 약 30%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수용성을 예측값의 상한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0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이 값을 저장하고 같은 그래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한 다음 실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측에서는 흡수 분율이 30이었고 이제 다른 값을 보면 흡수 분율 예측이 91로 나옵니다. 즉 상한값을 사용한 이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이 경구 생체 이용률 예측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바꿔보는 것은 해당 예측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상한값과 하한값을 사용해서 흡수 분율이 이 수용성 예측에 얼마나 민감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경우 바로 그 범위에 있어서 결과가 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단순히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0mg으로 설정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파란 곡선을 보면은 이게 용해도이고 이 값은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더 낮은 값으로 내려가면은 흡수 분율이 실제로 얼마나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은 적어도 우리가 예측한 수용성 기준으로 볼 때 흡수 분율이 그 값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더 나은 아마도 실험적으로 어떤 값을 구해서 시뮬레이션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를 배우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